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남남북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는 남쪽 남자가 멋지고요. 여자는 북쪽 여자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북방계 미인을 선호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 문화는 크게 북방 문화, 남방 문화로 나뉘는데 남방 사람들은 대체로 몸집이 좀 작고요. 북방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후 영향도 있겠고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남방 여자가 인기라고 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김지혜입니다. 남남북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남남북녀 얘기하면은 우리 또 전 교수님 빼놓을 수 없죠. 북방 미인이시지 않습니까? 미인은 아닌데 일단 중국의 남방과 북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위도상으로 제일 위에는 한대고 제일 아래가 열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이제 온도 차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죠. 같은 한족이라 같은 민족이라도 남방과 북방은 외모부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방에 소속이거든요. 북방에 속하니까 외모로 봤을 때 체형으로 보게 되면 북방 분들이 평균 키가 거의 한 1m 65 여자를 봤을 때 65에서 73 이 사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제 키도 이제 제 고향에 가면 큰 키가 아니거든요. 중하의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자들 키가 보통 1m 50 좀 넘고 한 60 이상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65에서 55에서 65 사이가 이제 평균 키라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한 10cm 차이 났다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cm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 그리고 체형으로서도 북방은 좀 더 건장하고 그다음에 남방은 좀 왜소하니까 여자로서는 약간 왜소하면서 좀 날씬한 이런 분들 좀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도 상대적으로 북방보다 남방 분들이 좀 더 하얘요. 그리고 남방은 물이 많으니까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서주와 항주 항상 미인이 많다는 이유도 그 지역은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투명한 피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세상의 미녀가 이제 서주 항주에 몰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의 키가 평균치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더 큰데 그래도 중국에서 비교했을 때 북방은 밀가루를 주로 주식으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남쪽은 오로지 쌀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쌀을 주로 먹는 지역과 밀가루 주로 먹는 지역이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북방은 고기도 많이 먹어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름진 음식을 좀 더 많이 섭취한 다음에 남방은 약간 야채 그리고 이제 섭취하는 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북방과 남방은 키와 외모 차이도 너무나 다르고 또 말투가 좀 다릅니다. 북방 분들은 약간 시원시원한. 근데 또 좋게 얘기하면 시원시원한데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여자인데 남성 그게 있어서 남자들과도 막 싸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남방의 여자들은 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땐 굉장히 유연하면서 또 내적으로는 또 끈기가 있는
좀 그런 또 북방은 반대로 외모에서는 굉장히 강렬한데 또 안에는 어떻게 보면 더 물러서 굉장히 여리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 남방의 그 여자들이 약간 공주 스타일,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면 네네네. 북방 여자들은 예뻐요. 사실 키나 그렇죠. 체형이나 외모나 키도 다 크지. 예쁜데 네. 일단 말투 자체나 이런 부분이 행동도 그렇고 좀 시원시원하니까 네. 여성미로서는 좀 덜 느끼는 분들도 있죠.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저는 시원시원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사람 대 사람을 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것보다 일할 때는 훨씬 시원시원한 게 낫죠. 저는 이제 북방에서 와서 그런지 남방에 갔을 때 네. 미남들 있잖아요. 네. 미남이 기준이 제 있는 지역하고 너무 다르니까 미남이 미남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약간 키가 좀 자그마하실 거 자그만하고 아닙니까? 체형이 뼈가 굵지 않으니까 네. 제가 힐만 신으면 그 남방 미남하고 거의 덩치가 비슷하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그 말을 좀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거야 뭐, 상대를 보는 기준이 뭐냐.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지금 할빈이 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 주로 오는 친구들이 남방 아가씨들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남방 아가씨 키가 작으니까 남방의 작은 감자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남방 감자 왔다 하면 이 도시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 포함해서 네. 건장하잖아요. 예. 얘는 무료로 나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빠 이런 소리를 북방 분들이 잘 해도 좀 세게 들리는데 남방 애들은 여자애들은 이렇게 네. 부르는 게 너무나 제가 나나? 들어도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 네. 그 목소리 들으려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네, 남남북녀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예.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신서군 씨. 딸에게 온 전화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폰소리에 나는 일손을 놓고 호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수심판 스크린을 보니 신호는 청도 유명한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사업하는 딸 A의 전화였다. 아버지, 저 오늘 당기 앞에서 선서하고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어요. 정말이야?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딸에는 격동되었는지 말소리가 떨리었다. 딸아, 입당을 축하한다. 지금 아빠는 현장 일을 하고 있으니 저녁에 통화하자구나. 아, 나의 가문에 중국 공산당 당원이 생겼다는 흥분 속에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아 쪼그리고 앉아 담배곽에서 담배개비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의 큰 아버지는 50년대 현부장부에서 사업하였다. 그러다 우파 모자를 쓰고 당직을 잃고 모촌에 하항하여 농사를 짓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 교원인 작은 아버지도 공산당원이었지만 문화대혁명 시절 반혁명문자 감투를 쓰고 42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촌장인 아버지도 자본주의 길로 가는 직권파란 감투를 쓰고 생산대에서 똥수리를 몰고 다녔고 어머니가 지주 성분이기에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홍소병 조직에 들 수 없었다. 심지어 빈하 중농들이 모여 먹는 모임에도 가족들은 나서지 못하였다. 나는 20살에 해방군에 참가하려고 신청하였지만 역사 배경 때문에 예선에서 떨어졌다. 심지어 처녀들도 나를 멀리하여 김치독이 우거지상이 되어 그저 아낙네들이 뒷공문을 따라 콩밭에 풀을 뽑고 농김을 메었다. 사촌 형님도 1968년 련영 조선족 사범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작은 아버지 때문에 농사를 짓다 나중에 작은 아버지 누명이 벗기어 정식 교원이 되었다. 나의 가족, 친척 중 교원, 의사, 공무원 등이 있지만 당원이 한 명도 없다. 나도 25년을 교원 사업을 하였지만 당원이 아니었다. 이국장, 김교장 나를 불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담화하였지만 나는 거절했었다. 이 시각 생각하니 딸의 보기 부끄럽다.
40년 국록을 타먹으면서 정치 생명이 없이 기계적으로 60여 년을 졸면서 살아온 나도 중국 공산당 102주년 탄생날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다. 네. 중국 청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딸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막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이렇게 기쁜 일이네요. 왜냐하면 공산당에 입당한다는 거는 네. 그냥 이제 내가 입당하겠습니다 해서 입당되는 게 아니라 네.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인성이 좋아야 되고 남을 많이 배려해야 되고 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직력도 있고 인성도 있는 그러면서 자기 맡은 업무와 학업과 일을 잘하는 네. 리더감이 되는 분들이 공산당원에 보통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공장 직원 중에서는 리더감은 아니지만 이 사람 호소력이 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공산당 입당할 때 보면 일단 입당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부에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 기간이 꽤 깁니다. 네. 그러면서 2명이 전문 이분을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 관찰한다는 계속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 이 사람 일을 얼마나 잘하냐, 학업은 어떠냐, 대인관계는 어떻겠냐 그런 거를 다 평가를 모아가지고 1년 정도 교육을 지난 다음에 다시 심사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심사할 때 이제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또다시 예비 당원, 그러니까 발전 대상으로 된 다음에 또다시 교육이 들어가요. 이게 교육 들어가면서 이 교육한 데서 계속 뭐 사상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예비 당원이 됐다가 나중에 당원이 되는데 이 기간이 보통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면 빠른 친구들은 고3에 만약 입당했다 그럼 굉장히 이 지역에선 대단한 예. 친구들 공부뿐만 아니라 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 네. 모범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이 평가하는 친구들 다 이 친구는 정말 당원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엘리트가 사실 꼭 공부 엘리트 아니에요. 네. 사상적으로도 공부로도 일로도 인정받는 사람. 예.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당원하면 그냥 중국 공산당의 어떤 사상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교육을 잘 받는데 배려가 강한. 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에 전쟁 때는 공산당원이 먼저 나가서 희생을 하거든요. 예. 일단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당원이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군요.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한 일, 생명이 위험한 일들. 그래서 또 당원에 입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신석훈 선생님께서는 이 가족 중에 공산당원이 그동안 없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적어오셨는데 예전엔 좀 그랬나 보죠? 왜냐하면 당원을 입당할 때 그 집에 보통 이제 그 부모님, 조부모까지 다 검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불법이거나 뭐 옛날 같으면 뭐 지주 신분이거나 이제 당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가족 역사가 네네. 깨끗하지 않으면 일단 입당해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못을 했다. 그럼 우리 애는 입당할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교육도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누가 법을 어기면 아이가 공무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근데 가끔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 중에 그 뭐 굉장한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포분들도 중국에서 본 소수민족 중에서는 교육을 네.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정말 열심히 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모든 사람 다 당원에 입당하지는 않지만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네. 앞장서 사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조직에서는 당원이 한 개 리더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동포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분들은 당원에 입당을 하죠. 네. 예. 사실 그동안 공산당원이 아니어서 뭐 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셨던 우리 신석훈 선생님은 따님이 이렇게 공산당원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죠. 여기도 사실 그 지역에 보면 네. 당원을 입당하고 싶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중국은 지금 당원이 2023년 기준으로는 거의 9,800만 명 정도가 당원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당원이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꾸준히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3대까지 올라가 조사를 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그 사람들 중에 뽑은 사람들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입당을 할 때 매년마다 한 10대 1 이렇게 우수한 사람 안에도 10대 1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당원 한 명이 거의 10명에서 100명 정도는 케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혜택도 있나요? 어떻게 보면 어떤 혜택인가 하면 당원으로서는 사실 뭐 승진을 할 때나 왜냐하면 당원 입당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조직을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기한테 요구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승진하거나 뭐 리더 시킬 때 당원인 사람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혜택보다는 당원은 당비도 내야 되고 규정이 네. 100개 이상 됩니다. 뭐 종교 있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예. 규정이 있는데도 사람들 입당한 이유는 당원이라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 때 여기에 입당함으로써 내가 일리트 집단에 이제 소속이 네. 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인정을 받았다. 네, 인정을 받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그 당원이니까 나는 나 스스로 좀 더 행동이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규제를 예. 하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사니까 저는 그거의 혜택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 중국에 들어온 외국 회사도 네. 당원을 더 선호해요. 아, 왜냐하면 사람을 네. 이렇게 심사할 때 뭐 이력서 한 장 보고 간단한 면접 몇 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당원이 입당했다는 건 10몇 년 동안 심지어 그렇죠. 20년 동안 이 친구를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네. 파악됐기 때문에 인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기본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다. 네. 그런 거죠. 네. 신석훈 선생님 정말 기쁘셔서 바로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따님과 언제 만날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아와 송혜가 불러줍니다. 아버지와 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윤정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사랑의 전화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챙챙하고 귀 익은 전화벨 소리가 잠을 깨우고 귀에 들려온다. 여보세요. 전화 받은 엄마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한다. 윤정아,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서 전화 왔단다. 빨리 다뤄와 받아. 나는 대번에 정신이 들어서 송수하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빠. 오, 내 딸 똥강아지구나. 너 지금도 삐시리 그 모양이지? 너 건강하라고 내가 한국에 있는 약품을 보냈는데 며칠 걸려야 될 거야.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눈물이 벌써 나의 눈시울을 촉촉히 적셨다. 겉으로는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구나. 아빠, 고맙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영양제까지 보내셨으니. 그러니까요. 사실 영양제나 이런 거는 네. 엄마들이 주로 잘 알아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빠가 얼마나 걱정되고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나가서 사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아빠가 너 지금도 삐실이 그 모양이지 하신 거 네. 보니까 몸이 좀 약한. 네, 몸이 좀 약하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네. 보통 몸 약한 분한테 삐실삐실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동포분들이 아마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뭐 선물도 보내고 네. 건강식품도 보내고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 들어갈 때마다 제일 네. 많이 가져갔던 게 이제 그 뭐죠? 건강기능식품이었던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네네네. 뭐 정관장애 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자기 케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네. 너무 놀랐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밥을 먹으면서 아 이게 애호박이 몸에 좋다 이랬는데 여기는 양파즙을 내리고 네. 양파 뭐 또 배와 도라지 그걸 하고 예, 예, 예.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누구 집 가면 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맞아요. 건강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든지 네. 사서 먹고 해서 아 그래서 젊고 좀 이렇게 외모도 잘 관리하잖아요. 아, 네. 그 덕분에 한국 오게 되면 이제 중국 들어갈 때 항상 화장품이나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렇게 좀 다른 거 좀 더 잘하는 분들은 뭐 옷도 사가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선물들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요즘에는 중국에도 물건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많기는 많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처럼 아 봄에 뭐 보양 먹어야지 여름에 뭐 가을에 한번 먹어야지 이거 네. 개념보다는 재작년인가 한 몇 년 전 저도 이제 기억에 따님이 고3인데 한국의 애들은 고3 되면 수능 하기 전에 뭔가 한약을 뭐 먹는다면서 이러면 나보고 여기서 사오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냥 푹 자라 좀 더 쉬고 이렇게 하지 뭔가 이렇게 기력을 하기 위해서 뭐 먹여주진 네네네. 않아서 저는 그게 한국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엄마들이 고등학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비타민 종류 같은 거를 왜 네. 잘 주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에 비타민도 네. 정말 제가 이제 애 낳고 나서 비타민 이게 부족해서 가서 병원에 가 검사하고 철분을 먹어야 된다. 그때부터 네. 비타민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타민 있는 건 아는데 꼭 챙겨 먹어야지 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군요. 또 그렇게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평소에 네. 좀 나이가 보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덜 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한 16년 차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자주 보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아, 지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자, 오늘 최윤정 학생 아빠가 보낸 그 좋은 그 건강 보조식품 보내신 것 같은데 잘 먹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와 만났으면 좋겠네요.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주는 아빠 힘내세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알마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직항 항공편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양국의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달갓 라스타예프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과 한국의 이윤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항공편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또 기존 노선에 신규 취항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요. 정기적인 항공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항공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운항 중인 인천 알마티 항공편을 정편하고
또 인천, 부산, 부산에서 그러니까 김해공항에서 카자흐스탄의 제3의 도시 침켄트로 운항하는 이 신규 노선도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아시아나 항공과 카자흐스탄 국적사인 에어 아스타나가 인천과 알마티 노선을 주 10일에 운항하고 있는데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서 주 24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취항은 현재 그 TA 항공 그리고 화물 전용 항공사인 시리우스 항공이 이제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티웨이 항공과 시리우스 항공의 경영진은 이번에 라스타예프 카자흐스탄 차관과 만나서 취항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무역 중심지로 향후 경제 성장과 함께 물류 유통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인 곰이 최근에 고려극장 무대에 올랐다면서요? 예,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실주의 희곡의 대가로 불리는 안톤 체호프의 작품이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고려극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남녀 간의 심리 변화를 잘 묘사한 이 연극을 보면서 고려인 동포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공연된 연극 곰은요, 빌려준 돈을 독촉하러 과부에게 찾아간 지주가 이 돈을 빌린 이 여인의 완강한 태도에 오히려 반해서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11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다 죽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거라며 상복을 계속 고집하는 옐레나 빠뽀바라는 여인과 또 성미가 매우 급하고 고집도 세고 양보할 줄 모르는 스미르노프라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 때문에 비탄에 빠진 빠뽀바는 처음에 부드럽고 수줍은 과부로 나오지만 이 돈을 받으러 온 빚을 받으러 온 이 남자와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이 남자 그러니까 스미르노프를 괴물이라고 욕하며 결투까지 신청을 하는 결투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기란한 자세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행동에 반해서 이 스미르노프는 빚독촉 대신에 이제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러시아하고 한국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모스크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과 효율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모스크바 행사장에는 한국 측을 대표해 10명이 참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주요 학자들은 이날 19세기 이후 러시아와 한국과 관계 역사에서부터 한반도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형제 국가 간 관계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학술 편집부 부장인 진율리아 역사학 박사는 알리나 샤라페토와 학자의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인도주의적 협력, 현황과 정만 발표의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진 박사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러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아주 크게 악화되지 않은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모스크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러시아와 대한민국 관계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러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요. 한국 측에서 대표 1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군요. 러시아와 한국의 주요 학자들은 19세기 이후에 러시아와 한국 관계의 역사에서부터 한반도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사할린 한인들이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니 밥때 다 됐는데 또 어디 간대요? 아유 저 소 염을 줘야지. 밥 먹고 줘요. 아유 나는 굶어도 우리 소는 때 맞춰서 밥 줘야지. 아유 하여튼 소는 지성스럽게 챙긴다니까. 아유 그럼 이제 뭐. 우리 집 제사 목록 1위가 소인디 잘 챙겨야지. 아니 오늘은 왜 소 먹이러 안 가요? 아유 뭐 그 임자가 이거 해달라고 했잖요. 엄마 아유 맞다 맞아. 아유 내 정신머리 좀 보게. 아유 이거 하려면 염을 많이 먹여야겠네요. 아 염을 한 솥 끓여놨잖요. 잘했네요. 우리 이거 끝나면 뒷집 철순에 밭도 갈아줘요. 철순에? 안 돼? 왜요? 이 소나 나처럼 나이 먹어서 하루에 다 하면 병나요. 아이 그러면 언제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아이 오늘 우리 밥 갈고 어디 보자. 내일 해야지. 내일은 비 온다는디. 그러면은 비 그치고 해야지. 비 오고 나면 이거 타기 훨씬 좋지. 뭐 알겠어요. 내가 이거 할 때 임자가 돌 골라요 그거. 나물 캐러 가기로 했는데. 아유 그럼 돌은 누가 굴리나? 영감이 해요. 아유 이거 타면서 어떻게 돌가 좀 골라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철순에 이것 안 하고 돌만 골라야겠네 그냥. 돌은 내가 고를 테니까 임자는 이거나 해요. 어디 가요? 이거 타러 가요. 아직도 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네요. 그러게요. 시골에서는 아직 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3월 20일이 절기상 춘분입니다. 춘분을 전후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데 봄보리를 갈고 논밭을 갈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논이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인데요. 주로 빈 땅을 농경지로 바꾸거나 오랫동안 농사를 반복해서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어서 비옥하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사람이 끌다가 점차 소나 말을 이용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가 이것을 끕니다. 네, 가축을 이용한 이것 사용은 기원전 3500년 무렵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도 이것을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소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 이것을 널리 사용해왔는데요. 이것질을 할 줄 알면
농사를 다 배웠다고 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이 트랙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춘분이 지나면 밭을 갈아 농사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은 논이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보통 소나 말, 기계 등의 힘을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려요. 1번, 쟁기, 2번, 쟁반, 3번. 그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니까요. 농촌에서는 농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겁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려면 이것을 이용해서 땅을 골라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기계로 땅을 고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서는 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소가 이것을 끌고 그 뒤에서 할아버지가 이것을 하는 걸 보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고요. 왠지 정겹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올해도 농사 준비 잘 하셔서 풍년이 들었으면 합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농사 준비 한창 바쁘실 텐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물론 고르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으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고려인 한글 신문인 레닌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닌기치가 어떤 신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레닌기치는 1938년 5월 15일 카자흐스탄 그즐로르다에서 창간된 한글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그 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하기 전 연해주에서 살 때 1923년 3월 1일에 3월 1일이라는 신문을 발간하고 4호부터 선봉으로 제호를 바꿔서 계속 신문을 냈는데 이 신문이 강제 이주 직전에 그러니까 1937년 9월 12일에 1644호를 내고 강제 이주 때문에 폐간이 됐는데 그때 이 신문의 한글 활자와 활자 주조기 이걸 가져왔던 이 선봉신문의 그 직원들이 다시 노력을 해서 강제 이주 이듬해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모국어 신문으로 펴낸 신문이 레닌기치고요. 이 신문이 1991년 1월 1일에 고려일보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101년째 지금 이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신문입니다. 예, 이 신문은 해외 우리 한민족 역사상 모국어 신문으로 끊기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 신문이고요. 네. 또 그 외에도 고려인들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뒤로는 여러 지역에 분산되고 흩어지고 또 모국어를 쓰는데도 제약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중앙아시아 그 고려인들은 소련이 개방되기 전까지 한반도 특히 우리 한국과 사실상 물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도 이 신문에 의지해서 우리 모국어를 잊지 않고 또 모국어로 다양한 우리 민족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 신문의 그 역할과 사명 그리고 기능은 정말로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강태수 필화 사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강태수 필화 사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야 이제 얘기 이어가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강태수 필화 사건은
강태수라는 이 고려인 유망한 이 시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청년은 연해주에서부터 물론 이분은 노동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그 시적 감각이 뛰어나서 작품을 썼는데 당시에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였던 이 조명희 작가의 눈에 띄어서도 크게 이렇게 격찬을 받은 전도 유망한 작가였는데 이분이 강제주 돼가지고 그해 겨울에 고려 사범대학교 벽신문 벽에 밭 깔던 아씨에게라는 서정시를 써서 붙였는데 예. 이게 소련 당국의 정책에 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가지고 무려 21년 동안이나 시베리아 유형과 또 거주지 제한 생활을 했던 네. 그러했던 이 시로서 이 시가 밭 깔던 아씨에게라는 이 시입니다. 이게 피로 사건을 일으켰고 이게 그 뒤로 전개될 고려인 한글 문학에도 지대한 이런 영향을 미쳤던 시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이 시는 읽어보면 전혀 정치적인 것도 없고 네. 또 저항적인 것도 없고 그야말로 순수한 서정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스탈린 체제의 그 엄혹한 이 통치하에서는 이분이 쓰신 시의 이 마지막 구절 일부가 얼마든지 불온한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서정시거든요.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처음 시작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됩니다. 밭 깔던 아씨야, 이 가없는 벌판에 땅거미 살며시 기어들어 모두를 거무숙 물들을 즈음 나는 차창에 목을 내밀고 내가 갈던 밭과 내가 뜨락도로에서 내려 기꺼이 걸어가던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지어라. 이렇게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무래도 소련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에 저항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런 문구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한밤의 벌판의 외로운 기적소리, 지금 나는 너를 찾아가느냐, 너를 두고 떠나가느냐, 우리 마을 뒷산은 보이지 않는다. 박는 날은 어제일까 그제일까, 북두는 말없이 지평선에 떨어지며 마음은 너를 찾아 다른 박질. 아직도 동력은 껌껌나라. 어서 동이 트고 날이 밝아야 우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예. 감상을 아마 해보셨겠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이 전혀 문제없는 서정시지만은 당시에 네. 동력은 아직도 껌껌나라, 마을 뒷산은 보이지 않는다, 박는 날은 언제일까, 이런 것들이 네네. 아무래도 당시에 강제주를 비판하고 다시 연해주로 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시가 됐죠. 예, 그랬겠군요. 예, 저희가 들어도 약간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떠나셨다가 그 뒤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분이 1937년 그러니까 말에 이 시를 대학교 벽에다 이렇게 우리처럼 벽신문이라는 게 우리 같으면 옛날 80년대 썼던 대자보 같은 겁니다. 네. 거기에 써서 벽에 붙였는데 아마 소련 정부에서 그걸 본 건지 누가 밀고를 한 건지 이게 다분히 스탈린 체제에 반대하는 강제주에 반대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이분이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시베리아 유형 선고를 받고 가서 거기에서 시베리아에서 벌목 이렇게 하면서 혹독한 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분은 예. 참 체력이 튼튼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목숨을 부지했고 나중에 네. 이 모범적인 어떤 모범적인 수용자로 뽑혀서 나중에는 이제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이렇게 거주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네. 그런 생활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무려 21년 동안 그러니까 38년에 잡혀가지고 59년까지 거기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당시 고려인 사회에 미친 영향이 꽤 크지 않았을까요? 그게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물론 강제 이주가 돼서 고려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은 또 됐겠지만 네. 또 이분들이 특히 문학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조국이나 또는 고향이나
이 연해주를 이제 고려인들은 원동이라고 불렀는데 원동이나 이런 말을 뭐 연해주에 살 때 그 쓰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강태수의 이 시가 필화 사건을 겪고 난 뒤로는 조국이란 말을 써도 이게 어떤 조국이냐, 너희들 한반도의 조국을 말하느냐 이런 의심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조국이란 말을 쓰게 되면 소비에트 조국, 소비에트란 말을 꼭 붙여야 되고 네. 원동이란 말이나 이제 이런 말들은 아예 쓰지를 못하고 또 뭐 은근히 어렸을 때 그 살았던 지역이 뭐 그립다나 이런 말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은 모두 피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문학은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아주 부자유하게 정말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고 그런 가운데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당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혹시 고려인 작가들이 모국어로 글을 쓰지 못한 건 아닌가요? 그러진 않았고요. 네. 이제 그게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강제주 돼가지고 이듬해 네. 이제 38년 이제 4월에 개교를 하면서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대학에서 고려인들 같은 소수민족들은 너희 같은 그리고 적성민족들은 고등교육기관, 대학 같은 기관에서 이 한국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네. 고려인들은 고려사범대학교입니다. 우리말 이 대학교를 따로 설립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모국어를 이렇게 못 쓰게 해서 그 사범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쓰고 싶은 것은 이제 지면이 고려일본 이 레닌기치라는 신문이 있었지만 네네. 신문의 지면은 아주 작고 또 뭐 처음에는 격주에 한번 일주에 한번 지면도 적은 데다가 발표할 지면이 없고 또 대학에서 조선 어문학과에서 이 문학과 의학을 제대로 배워야 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나오는데 네. 그때부터 작가들은 완전히 탄생할 수 없도록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려인 한글 문학은 예. 연해주에서 성장한 1세대 작가들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랬군요.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강태수 필화 사건이 고려인 사회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자의 아씨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